자, 우리가 1회 모의고사 시작을 하기 전에 두 가지 정도 안내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실제 시험 본 선생님들의 이제 답안지를 걷어서 저희가 4회 정도 첨삭이 들어가고, 그리고 첨삭을 할 때 뭐 특가정이나 장특법 부분들은 저희가 따로 해드리진 않고 특수교육학 위주로 어떤 게 정답이 잘못되는 건지 위주로 채점을 하려고 해요. 그리고 이렇게 사람이 주는 채점이다 보니까 실수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또 이제 카페에 이의 제기하는 기간을 넣어놨으니까 이제 그 진행 방식에 따라 맞았는데 틀렸다고 되어 있어요 라고 해서 사진을 찍어서 올리면 저희가 점수를 또 반영해서 수정되고 다시 이제 성적표가 쭉 올라갈 거예요. 그러다 이제 성적표가 올라간다 혹은 등수가 올라간다라고 하니까 선생님들이 굉장히 이제 민감하시잖아요. 민감한 시기에 이것 때문에 또 스트레스를 많이 받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답안지를 내고 채점이 되는 것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은 안 내셔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말씀드리는 게 항상 카페에 이제 문의가 와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자극제로 생각을 하시고 조금 더 열심히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도에서 답안지를 내시고, 그것들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하면 너무 좋으나 이 등수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이게 뭐 실제 점수인 것처럼 선생님들이 비관적인 생각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건 타당도와 신뢰도 부분에 있어서 실제 시험과는 너무 다른 거니까 점검의 의도의 내용의 문제를 푸는 것이지 실제 선생님들의 성적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꼭 반드시 스트레스를 받을 것 같으면 꼭 답안지 제출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또 융통성 있게 선생님들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몇 개 지금 답안을 작성을 해보니까 답안을 처음 쓴 분들이 확실히 대다수인 느낌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선생님들이 4번 정도 첨삭이 주어지는 연습을 하실 때에는 그러니까 연필로 쓰시면 절대 안 되는 건 아시고 수정펜으로도 쓰면 이렇게 지우는 거 안 되는 거 아시죠? 볼펜 선택을 좀 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얇은 볼펜으로 쓴 선생님들은 글씨가 근데 작다 보고 작고 얇고 어떻게 썼는지 글씨의 글자 모양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충분한 공간 안에서 선생님들이 문제에 따라 이제 융통성을 가져야 되는 거니까 한 번은 굵은 펜으로 해서 글자를 답안지 쓰는 연습을 좀 해보시고, 아니면 또 문제에 따라서 서술형이 조금은 길 때 한 칸에 답안지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럴 경우는 조금 글씨 크기를 작게 줄이는 방식들, 이런 것들을 연습하는 기간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답안을 작성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 이 답안 작성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왕이면 이렇게 쓰면 돼 라고 보기보다는 저희가 매회 모범 답안이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쓰는지가 잘 어려움이 있고 볼펜 선택하는 거나 글자 크기가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그런 모범 답안을 참고를 해서 연습을 똑같이 베껴 쓰는 연습을 하는 것도 굉장히 도움 많이 받았다고 하거든요. 그걸 참고로 해서 하시면 되고, 제가 이렇게 또 얘기해도 또 의견이 있으니, 자기 주장이 있으니 잘 안 고쳐지긴 하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10년 이상 강사 생활을 하면서 다 그런 건 이제 그냥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조금은 노력을 해서 답안도 좀 예쁘게 쓰는 연습을 하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저희는 시간이 사실 많이 없으니까 바로 문제 보고 이제 해설하는 강의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주차 1번 문제 살펴보시면 사실은 작년에 초등에 나왔던 문제를 빈칸만 후속 결과 부분만 제가 비워놓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설 자료는 1쪽에 있고요. 그리고 문제편을 볼 때 사실 중등은 팩스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온 건 아시죠? 유아하고 초등 같은 경우는 매년 한 번씩 번갈아 가면서 나오는데 중등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네? 그렇다면 충분히 올해 이 팩스에 관련된 내용들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작년에 자발적 교환 훈련이라는 하는 단계 안에서 실제 시험 문제에서는 행동에서 쓰라고 정답이 주어지는 거라고 한다면, 저는 후속 결과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지 써라라고 했어요. 근데 원래는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교사 입장에서 알만한 말을 쓰라고 하면 더 명쾌할 수 있으나 그것이 아니더라도 채점을 해보니 다 맞으셨더라고요. 여기서 틀린 선생님들은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정답을 말씀드리면 그린카드에 해당하는 사물을 준다. 그린카드를 받고 좋아하는 물건을 준다. 그린카드를 받고 이 아이에게 강화를 제공해준다. 이렇게 다 쓰시면 다 정답이 되는데요. 그런 내용들을 저희가 일종의 자발적 교환 훈련이라고 하는 부분을 참고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동그라미를 보시면 이 단계에서 훈련자는 아동으로부터 조금 더 멀리 떨어진 곳으로 움직이고 의사소통판도 아동으로부터 더 멀리 이제 놓아두고 있지요. 이 단계에서 아동은 교환을 하려면 의사소통 대상자에게 가까이 가서 그림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배운다. 그럼 이게 결국 두 번째 그린카드를 이제 교사에게 가져다가 줘야 되는 거고, 이때 훈련자는 의사소통 대상자를 향해 아동이 움직이는 거, 특별히 의사소통 대상자의 손을 향해 움직이는 것도 도움을 줘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게 이제 중요한 게 아니라 쭉쭉쭉 읽다 보면 결국은 잠깐만 넘겨서 이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쪽으로 넘겨서 자, 그러다 보면 이 단계에서 마지막에 아동은 스스로 자신의 의사소통판으로 가서 의사소통판에 있는 그린카드를 떼어서 훈련자에 가서 손에 카드를 놓을 수 있다라고 지금 되어 있어요. 결국은 이 부분을 지금 다시 한번 설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결국은 뭐냐면 교사는 그린카드를 받고 좋아하는 사물을 준다라고 하는 걸로 연결해서 하면 되는 건데, 사실은 팩스는 저는 최근에 다 우리가 박명희 교수님 책을 보니까 이렇게 조금 뭉뚱그려서 설명을 해주는 거고요. 실제 시험 문제에서는 A, B, C라고 하는 것이 응용행동 분석 원리에 근거해서라고 하는 것으로 분명히 설명이 제시가 되었기 때문에 선생님들은 이 기억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교사에게 물건을 주는 것으로 다 잘 쓰시긴 했더라고요. 그래서 맥락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무튼 여기서 틀린 선생님들은 아무도 없었던 것 같아요. 거의 다 대부분 맞게 채점이 됐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한번 볼까요? 니은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 니은은 지금 이쪽에 보고 계시니까 문장 만들기, 문장으로 표현하기라고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선생님 이것도 이제 책마다 다른 것 같아요. 단계 명칭이. 그래서 문장으로 요청하기라고 쓰신 분들이 은근히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다 그것도 다 맞았다고 제가 정답으로 체크를 했으니까 선생님들이 니은에서는 문장 만들기, 문장으로 표현하기, 문장으로 요청하기 뭐 등등은 다 맞았다고 채점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저희는 이제 볼 거지만 선생님들은 이 자체 팩스에 대한 정의, 목적, 각각의 단계,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각 단계마다 주의할 점 등이 있잖아요. 그런 세부적인 것까지 확장해서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 2번 문제로 가보면 사실 이거를 은근히 선생님들이 많이 틀려서 저는 개인적으로 깜짝 놀랐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실제 기출문제 지문을 그대로 가지고 온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일단 이 지문은 중등의 공군연에 나왔던 객관식 지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제 볼게요. 다음 내용에서 사용된 행동 수정 기법을 쓰고 라고 했는데, 이것을 강화계획으로 이제 연결해서 5분 강화계획, 5분이라고 했으니까 고정간격 강화계획 이렇게 쓰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건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가 5분마다 예를 들어서 문제행동을 보였기 때문에 일단은 그 전에 이 아이에게 좋아하는 것을 미리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비유감 강화, 비수반 강화라고 하는 건데 한번 볼까요? 학생 B는 수업을 방해하는 행동을 하였다. 기능평가라고 하는 것을 실시했고, 기능을 보니까 이 아이가 문제행동을 보이는 건 결국 관심 얻기라고 하는 거고요. 평균 6분마다 방해 행동을 지금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행동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미리 5분마다 관심을 주었더니 이 행동이 지금 감소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것도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왜냐? 20년도 초등에 나왔던 비유감 강화가 21학년도 유아에 나왔던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러한 비유감 강화는 흐름으로 볼 때 올해는 중등에서도 좀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예시는 여기서 벗어나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출문제 보면. 그래서 기출문제 유아, 초등 다 관심 얻기에 대한 문제행동의 기능이 나왔고요. 그거보다 미리 강화를 제공해 주는 것으로 다 뭐 표라든지 내용이 제시가 됐으니까 반드시 잘 헷갈리면 이걸 그냥 통으로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 자체를 선행사건 중재와 절대로 헷갈리면 안 될 것 같아요.
선행사건 중재라고 하는 것은 결국 비유관 강화가 속해서 보는 책도 있어요. 당연히 그런데 우리는 이걸 약간 헷갈리면 분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선행사건 중재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문제행동이 나타나는 것을 환경을 재구성해줘서 아이에게 미리 예방시키고자 하는 것 정도를 설명을 해서 좀 더 포괄적으로 보는 거라면, 비유관 강화는 확실히 기능이라고 하는 걸 파악을 해서 얘가 관심 없게, 그럼 이거보다 미리 강화를 주는 것이라고 하는 것의 핵심 키워드의 정의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얘는 얘 정의대로 비유관 강화를 기억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수업 방해행동이 감소가 되었다. 이때부터 관심을 주는 시간 간격을 점차적으로 증가시켰고 나중에는 문제행동을 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은 이에 대한 것의 문제점이 21학년도 유특에 그대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문제를 그대로 중등에 써보라고 해서 우연적 강화가 될 수 있다, 다른 문제 행동이 강화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걸로 그대로 쓰면 되는 건데요. 결국 이거는 비유관 강화를 하나 틀리면 문제점도 다 틀리는 거죠. 그래서 둘 다 맞으신 선생님들이 대부분이었지만 이제 채점을 하다 보니까 강화계획과 연결해서 쓰신 분들은 둘 다 정답이에서 많이 멀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저희는 3쪽에 보시면 비유관 강화라고 되어 있지만 또 교수님들의 번역에 따라서는 비수반적 강화라고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비유관 강화, 비수반적 강화 다 정답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비수반적 강화인 거고요. 그다음 홍준표 교수님 그 강론을 보시면 장점, 단점이라고 하는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은 여기서 한 가지 정도씩만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저희가 4쪽을 보시면 그대로 이제 이호신 교수님 강론이 있는데, 이 강론 중에서 네 번째 단락을 보면 이러한 비유관 강화 적용에서 의도와는 달리 결과가 부적절한 행동의 우연적 강화라고 하는 것이 될 수 있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적절한 행동이 발생한 직후에 강화응지가 주어지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결국 세 번째 줄도 보면 우연적 강화라고 하는 것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로 설명하고 있어서 네 번째 단락에 해당하는 내용을 중요시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관 강화라고 하는 것은 지금 3점 하고 4쪽 내용을 다 실어 놓은 거거든요. 주 강론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 중등 선생님들은 당연히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이런 비유관 강화라고 하는 것들도 있지만 추후에 선생님들이 확장해서 공부를 하실 때는 차별 강화랑 또 연결해서 같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차별 강화. 그래서 두 교사가 대화 내용을 이루고 있고 그 안에서 차별 강화 종류 등 물어보는 것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확장해서 차별 강화 개념들도 같이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기출에 나왔던 내용을 참고해서 저희는 문제를 지금 한번 풀어봤고요. 3번 문제를 당황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3번 문제는 우리가 꼼꼼히 보는 것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문제가 설마 나올까 싶어서 거의 안 볼 거고, 만약에 쓰셨어도 생각나는 거 썼을 거예요. 그게 이제 클락이라든지 뭐 윌이라든지 아니면 직업사회 중등 교육 프로그램 뭐 훈련 뭐 이런 걸로 썼을 건데, 그래서 기존에 기출해 놨던 건 안 냈어요. 안 냈고 선생님들이 한 번도 얘네들을 정답으로 연습을 거의 하지 않았던 헬펀하고 브로린을 이제 제가 문제로 냈거든요. 그래서 한번 볼게요. 5쪽을 그대로 보시면 전환 모형이라고 했고요. 헬펀의 모형이 있습니다. 헬펀의 모형이 니은의 정답과 연결해서 같이 보시면 돼요. 그래서 헬펀은 위례 모형에 세 가지가 추가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5쪽에 보시면 아실 것 같고, 자, 5쪽 지금 보고 계시죠? 그래서 이 위례 모형에 추가된 걸 살펴보면 취업의 영역, 주거 환경, 그 다음에 사회 대인관계,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결국은 지역사회 적응이라고 하는 것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들과의 관계도 중요하고 얘가 어디 사는지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면서 취업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는데, 사실은 이 번역본이니까 교수님들마다 용어는 또 약간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냥 저는 학자, 헬펀 모형, 브로린 모형 이렇게만 써도 다 맞았다고 채점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 두 가지가 아직은 안 나왔어요. 뭐 위례 모형은 조금은 헬펀보다 조금은 쉬우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 모형도 작년에 클락처럼 조금은 당황스럽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좀 주의 깊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연습하고자 단답형으로 문제를 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헬퍼는 위례 모형에 3가지 추가된 걸 저희가 한번 살펴봤고, 브로린 같은 경우는 진로에 이제 중점을 둔 거잖아요. 그래서 각 발달 단계마다 진로에 대한 것들의 설명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되면 너무 답이 노골적으로 드러날 것 같아서 이론적 특징이라고 하는 거에 동그라미 2번째를 보시면, 진로 교육을 위해서는 일반 모두 교수 용역들을 통합을 하고, 그 다음에 직접 경험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 기업체나 서로 협동적인 관계들을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사실 이거를 외우지는 않을 거예요, 임용 공부하실 때. 그런데 키워드는 뭐냐면, 진로라고 하는 것의 키워드를 잘 보신 분들은 확실히 브로린의 진로, 모형 뭐 이런 식으로 쓰긴 다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시라고 문제를 출제를 했고, 넘겨서 6쪽에 보시면 브로린 같은 경우도 일상생활 기능, 대인 사회적 기능, 직업 안내 및 준비. 그러면 직업 안내 준비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우리가 장애 학생을 볼 때는 실제적인 것과 연결되어 있는 일상생활 기능도 중요할 것이고, 대인 사회적 기능도 중요하잖아요. 이런 용어들을 또 쓰라고도 할 수 있어요. 아니면 결국 이제 오늘 냈던 헬펀이라고 하는 학자와 브로린의 학자를 쭉 보면 사회 대인관계 기술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또 공통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시라고 문제를 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형도 정말 작년 중등 문제를 보면 설마 이것까지 나올까 했던 그런 문제들이 몇 가지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모형도 혹시 모르니까 좀 꼼꼼히 점검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문제를 출제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형은 이라고 해서 진로교육을 일반 교육의 모든 교수 용역으로 등등등 협력을 중시해요 라고 하는 것을 저는 문제로 냈지만, 선생님들은 말 그대로 브로린에 관련된 내용들을 조금은 진로 부분 자세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다른 모형은 무엇인가요? 라고 해서 지역사회 적응. 그래서 지역사회 적응을 위해서 아까 우리가 봤던 헬펀의 모형을 보면 사회 대인관계 기술이었는데 주거들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을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걸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역사회 적응에 두고 사회적 대인관계 형성, 그 다음에 또 여기 사회적 대인관계, 주거 환경의 질, 뭐 이런 것들이 중요시 여기고 있어요 라고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모형이라고 하는 부분에 단답형 문제를 냈는데, 사실 이 부분은 맞은 선생님보다 틀린 선생님들이 훨씬 더 많아서, 그러면 누구나 틀리는 것은 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아는 것을 실수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아는 것을 실수한 게 몇 개인지 체크해보고 그 실수를 줄여나가는 게 또 모의고사 통해 선생님들이 연습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또 선생님들이 충분히 체크하셔서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4번도 개인적으로는 얼핏 보면 표기 처리라고 다 쓸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착각하지 마시라고 문제를 출제를 한 거지요. 이제 볼게요. 다음은 학습장애 학생비에 대해 일반 교사인 최교사와 특수교사인 박교사가 나눈 대화 내용이다. 학생비가 보이는 철자 오류의 명칭을 쓰는 거였어요. 왜 우리가 표기 처리로 생각을 할까? 이 모든 것들이 표기 처리 오류로 기출에 언급이 됐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표기 처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왜 아니냐? 형태 처리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소리 나는 대로 읽었어. 그렇다면 어간 어미를 구분해서 이해가 정확하게 써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에 이렇게 어미 부분에 밑줄이 그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밑줄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표기냐 형태 어간 어미 구분하지 못한 거냐라고 하는 것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 시간에 또 이걸 아니면 표기 처리라고 또 많이 또 보실 확률이 높을 것 같아서 저는 기출문제에 이렇게 어미 부분에 밑줄을 짝짝 그어서 이해하게 구분하지 못하고 소리 나는 대로 연결되어 있는 오류이다 이렇게 문제를 출제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역시 표기 처리 중심 교수로 가신 분들의 정답이 훨씬 더 많았겠지요. 그러지 않았을까요? 표기 처리 오류니까 표기 처리하면 같은 음운 변동별로 묶어서 지도하는 방법 뭐 이렇게 대부분 딱 꽂혀서 이 부분의 내용을 읽어보지 않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각각의 정답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 틀리면 다 틀리는 부분들이 있어서 단답형에 있어서도 좀 차이가 보이지 않을까 싶긴 해요. 일단은 형태 처리 중심의 이제 교수법으로 저희가 흘러갈 건데, 학생비의 학습 특성상 교사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좋을 것 같아요. 우선적으로 학생비가 분류 활동에 사용할 단어들을 정확하게 있었는지 확인하고, 여기 보면 기본형이라고 되어 있어. 그러면 용어의 기본형이라고 하는 것이 떠올려야 되고요. 어간은 변하지 않음을 명확하게 알려주세요. 그리고 한 뒤에 그리고 어미가 무엇이냐에 따라 단어의 발음이
바뀔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도하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말하는 지도 방법 하면 형태 처리 중심 교수법 혹은 어간 어미를 구분해서 혹은 분류해서 지도하는 활동, 어떤 선생님들은 어미를 분류하는 활동 이렇게 다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다 그냥 맞았다고 일단 저는 채점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정답이 조금 더 열려집니다. 형태 처리 중심 교수법도 되고 용언의 기본형을 활용한 교수 방법도 되고요. 어간 어미를 분류하는 활동도 되고요. 그리고 어미를 분류하는 활동, 어미에 따른 교수 방법 이렇게 또 쓰신 분들이 은근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다 일단은 정확하게 선생님들에게 일단은 쓰면 너무 베스트인데 오늘 1회 모의고사여서 열리게 했지만 정확한 것들은 내용이 무엇인지 책을 또 한번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7쪽에 보시면 철자에 대한 개관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선생님들이 이제 의문 처리 오류로 많이 쓰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의문 처리는 낮자음소 대응 관계인 거지 이 아이가 낮자음소 대응 관계를 지금 못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의문 처리 오류라고 하는 의문 처리 중심 교수법은 당연히 아니고요. 두 번째, 표기 처리 오류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선생님들이 문제를 해석한 건 동그라미 두 번째, 그 중에서도 두 번째 줄 보면 전체 단어를 소리나는 대로 표기하는 오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다 이렇게 정답을 썼을 거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하고 저희가 형태 처리 오류라고 하는 부분을 보니까 어간 어미 경계 구분하지 못해서 어미 부분에 다 밑줄이 그어져 있구나. 이것이 있으면 뭘로 정답을 해야 된다? 형태 처리 오류라고 하는 걸로 바꿔야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냈습니다. 단어를 구성하는 형태소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서 나타나는 오류로 대표적으로는 어간하고 어미의 경계를 구분하지 못하는 어류라고 해서 밑줄이 다 그어져 있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똑같은 지문이어도 헷갈린다라고 하면 밑줄을 보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일단 이렇게 문제를 출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이 이 문제를 보고 확장해야 되는 개념들이 있거든요. 사실 저희는 이제 모의고사니까 이 문제가 어디서 왔고 어떤 걸 내가 정확하게 못 봤는지를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 기억에 이 문제는 15년도 중등 문제였고 그 당시에서는 이렇게 표기 처리 오류라고 하는 걸로 정답을 쓰는 건 아니었고요. 기출문제 분석할 때 선생님 이렇게 보면 표기 처리 오류가 되겠죠? 라고 하는 형식이었고 그리고 여기에 당하는 정답은 그런데 선생님 얘 보니까 수술하는 거 너무 잘해요. 그래서 철자를 위한 교수 방법 중에 저희가 스스로 지문하고 가리고 베껴 쓰고 쓰는 정답에 있었었던 자기교정법이라고 해서 그걸 정답으로 쓰는 거였었거든요. 뭐 하나는 정학교수, 정밀교수였고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러면 결국은 철자 오류인 의문 처리, 표기 처리, 형태 처리 플러스 자기교정법이라고 하는 것을 놓고 또 자기교정법과 또 형태 처리 안에 들어가는 가리고 비교하기, 베껴 쓰기 이런 내용들이 또 차이점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철자에 관련된 것도 18년도 중등 이후로는 아직까지 문제가 출제가 되지 않아서 또 역시 기출점검의 의도로 출제를 했습니다. 자, 이제 5번 문제를 볼 건데요. 이 5번 문제를 보면 작년에 이제 초등과 관련된 문제에서 조금은 제가 이제 살을 붙인 문제의 형식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이 아이의 특성을 보니까 컴퓨터도 즐겨하고 시각적인 당소의 관점을 보이고 주의 집중 능력이 굉장히 어려움을 보이는 아이에게 읽기 지도를 할 때 실제 기출문제에서는 언어경험 접근법과 연결되어 있는 기출문제였었어요. 혹시 생각나나요? 그게 이제 초등의 21학년도 언어경험 접근법과 관련된 그런 이제 정답을 쓰는 아무튼 그런 지문이었다고요. 자, 그래서 보니까 여기 볼게요. 저는 시각적인 단서의 강점을 보이는 거 추가적으로 넣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언어경험 접근법, 마저 단어인지를 할 때 총체적 언어교수법 중에 첫 번째 여기 나와 있는 통언어적인 접근법의 일경교수법이 있고 두 번째 언어경험 접근법이지. 그럼 언어경험 접근법이 작년에 초등에 나왔다고 했지요. 그럼 과거의 일경교수법 중등에 물론 나왔지만 얘를 다시 한번 써보는 거 연습하는 것도 중요하겠다라고 생각해서 기출 주변에 있는 걸 일부러 만들었고요. 그래서 일경교수법이라고 하는 거 쓰는 거 연습을 했고 컴퓨터 보조 수업이라고 하는 것은 작년에 중등 문제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작년에 중등 문제가 시뮬레이션 모의 수업, 모의 실험형이라고 해서 이렇게
어떻게 하면 아이에게 지도할 건지 컴퓨터 보조 수업에 순서 절차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기본적으로 개론서를 보면 이렇게 절차까지 나와 있는 유형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개인 교수형이었고요. 두 번째 이 부분이 이제 문항을 선정하는 반복 연습형이라고 하는 건데, 약간의 센스를 가미를 해서 오늘 정답은 개인 교수형, 그리고 습득과 관련된 거니까 습득이 효과적이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게 쓰신 분들이 은근히 많았어요. 결국 새로운 기술을 가르칠 때 활용할 수 있다. 새로운 지식, 기술을 가르칠 때 사용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쓰는 문제였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제가 오답으로 많이 썼던 게 대부분 선생님들이 반복 연습형이었으니까, 반복 연습형은 습득과 관련해서라고 제가 주어지지 않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갔죠? 그래서 여기서 센스가 필요하다고요. 결국은 반복 연습형 쓰는 선생님들은 반복이니까 숙달이네? 그럼 왠지 이게 습득 아닌 것 같다라고 해서 찍어서라도 선생님들이 정답을 유추할 수 있게끔 제가 단서를 준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조금은 선생님들이 헷갈려했던 그런 부분이다라고 이따가 정답은 쭉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중등 문제를 조금은 더 확장해서 가지고 왔고, 세 번째는 작년에는 PPT, 동영상 뭐 이런 자료가 주어져서 이에 해당하는 보편적 학습 설계 원리를 쓰는 거였었어요. 그래서 다양한 방식으로 표상을 한다라고 하는 걸로 단답형을 쓰는 문제였는데, 저는 이 부분을 전략과 관련되어 있는 다양한 방식의 표현 을 쓰는 걸로 아닌 지침을 쓰는 걸로 약간 문제를 확장해서 출제를 했습니다. 결국은 작년에 나왔던 초등 문제를 그 주변에 있는 걸로 제가 다 출제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씩 한번 우리가 일견교수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으니까 어떤 내용인지 이제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구쪽에 보시면 언어경험 접근법 일단 기출. 그러면 선생님들은 투성이도 나왔지만 결국 같이 보라는 의미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통언어적인 접근법 중에서도 저는 네 번째 줄 중간에 가시면 노력한 게 많이 보인 선생님도 있고요. 아직까지는 머릿속에는 뭔지 알겠어요. 근데 반절까지밖에 아직은 못 쓰겠어요. 그런 선생님들도 제가 많이 봤습니다. 자, 일단은 반복적인 노출을 통해 주어진 단어의 시각적인 형태를 기억하도록 하는 것까지 쓰는 분들도 많이 있긴 하더라고요. 그건 아니고요. 단어의 시각적 형태와 음과 의미를 서로 연합해서 지도하는 거, 연합해서 시키도록 하는 것까지 정확하게 쓰신 분들만 우리가 채점을 할 건데, 왜 그럴까요? 이게 중등의 기출문제였잖아요. 그래서 17년도 중등 문제를 보면 일견교수법의 정의를 쓰는 게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출이니까 다시 한번 정확하게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언어경험 접근법이라고 하는 것인데, 오늘은 절차 부분 해설 자료는 뺐지만 선생님들은 작년에 초등에 나왔던 언어경험법의 접근법에 해당하는 그 절차들의 내용들도 반드시 추가적으로 암기해라 라고 하는 걸 다시 이제 점검해 보세요. 자, 그 다음 이제 구쪽 같은 경우에는 개인 교수형이라고 하는 내용도 있으니까 결국 정보를 제시한다 라고 하는 부분과 연결해서 먼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개인 교수형은 특정 영역에 대한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가르치고자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유형이다. 그래서 대부분 습득에 효과적이다라고 하지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오늘처럼 장점을 학습 단계와 관련해서 쓰시오라고 한다면 습득이라고 쓰는 거 너무 정확한 거지만, 저는 예의 개념도 한번 알았으면 좋을 것 같아서 습득과 관련해서 쓰라고 했으니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가르칠 때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쓰면 되는 거고요. 이렇게 해준 이유는 너무 안 그러면 정답이 열려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한정적으로 제시를 했고, 선생님들이 보고 있는 10쪽에 보시면 개인 교수형의 기본 구조도 있고요. 그다음에 반복 연습형의 기본 구조도 있어요. 이건 개론서예요. 개론서라는 건 유초등 할 것 없이 이 두 가지에 해당하는 기본 구조는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고, 사실은 중등 선생님들은 이게 교육학에 나오잖아요. 교육공학 부분에 컴퓨터 보조 수업 절차들도 다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 문제가 중등의 교육학과 섞인 킬패트릭 이 학자랑 연결돼서 나온 거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서 분명히 교육학과 연결이 된다면 더 많은 컴퓨터 보조 수업의 유형들의 기본 구조들도 알고 있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확인차 이제 냈고요. 자, 그래서 정보 제시 부분만 꼼꼼히 일단 잘 봐라.
자, 그 다음 반복 연습형이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가운데 부분이 문항 선정이거든요. 그래서 문항 선정이라고 하는 것만 보더라도 반복 연습형인 거고, 우리는 얘에 대한 뭐 장점으로 본다면 이렇게 또 보면 되죠. 첫 번째 줄도 가볼게요.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학습한 내용의 숙련도를 높이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 선생님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중등의 우리가 모의 실험형 해당하는 내용의 확장된 개념이라고 본다면, 이제 나머지 부분은 보편적 학습 설계와 관련된 부분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확장을 했던 부분들은 이거 이제 말고 이 문제 말고요. 이 당시에 이제 문제가 21학년도 초등에 나왔던 도덕과 예시를 제가 지금 기출 변형으로 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정답을 쓰는 게 다양한 방식의 표상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PPT라든지 동영상 이러한 관련된 내용들을 제공하더라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확인해 본 것은 2.2라고 하는 버전으로 볼 때 멀티미디어를 활용한다라고 하는 거 부분들이 약간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걸 선생님들이 13쪽에 있는 거 보시고 체크를 먼저 하시고요. 13쪽에 지침 2라고 하는 부분 13쪽 2.2라고 되어 있고, 양가로 2번이 되는 게 지침 2번인 거 아시죠? 그래서 저희는 지침은 지금 9개로 되어 있고 그중에 2번을 보시면 언어 및 상징의 선택권을 제공한다라고 해서 5번째가 멀티미디어로 설명하기라고 하는 부분도 있다. 이 부분이 기존의 2.0과는 조금은 다른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은 체크해 보는 걸로 선생님들에게 확장된 개념이라고 했을 때 이제는 그 주변에 있는 것도 한번 살펴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콘텐츠 내용을 이제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보편적 학습 설계가 필요한데, 계획과 전략의 개발을 지원하고 학습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한대요. 결국은 이 용어에서도 답을 유추할 수 있으면 좋겠다인 거거든요. 계획과 실행, 개발, 이게 다 뭐예요? 내가 어떤 계획을 할 것인지, 내가 계획을 잘못했으면 쭉 훑어보고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이게 초인지거든요. 실행기구는. 이해 가시죠? 그래서 그 실행 기능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는 게 오늘 문제의 정답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볼게요. 지침 6번입니다. 그래서 실행 기능을 돕는 선택권을 제공하기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들이 알 법한 계획과 전략, 그럼 선생님들이 어떻게 내가 지도 전략을 할까? 어떤 걸로 공부를 하는 게 효과적일까라고 머릿속에 생각을 하고, 이게 잘 되고 있는지 아닌지 자기 점검, 자기 평가, 특히 이제 자기 점검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내가 한번 해봐야지라고 사고에 대한 사고를 머릿속에서 하는 거잖아요. 아무튼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실행 기능을 돕는 선택권 제공인데, 대부분 선생님들이 이렇게 쓰기보다는 2.0 버전으로 자기 자율적 관리 기능이라고 쓰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당연히 맞습니다. 당연히 옆에 12쪽에 보시면 자율적 관리 기능에 따른 다양한 선택 제공이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쓰셨어도 다 맞았다고 채점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국은 저희가 2.2 버전으로 보는 이유는 조금은 최근에 임용에 나왔던 용어들과 근접한 것들이 더 많거든요. 그게 한 가지만 더 보면 지침 9번을 한번 볼까요? 지침 9번은 자기 조절을 돕는 선택권을 제공한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기 조절을 돕는 선택권을 제공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당연히 9번하고 비슷한 맥락이긴 한데 왜 이거를 똑같지만 같이 보냐면 6번하고 9번하고 선생님들이 많이 헷갈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정답을 쓸 때 실행 기능을 돕는 선택권 제공이라든지 자기 조절을 돕는 선택권 제공 헷갈린다고요. 근데 자기 조절을 돕는 때는 참여잖아요. 그러니까 뭘까요? 심리 정서가 나타나요. 난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나 자꾸 못하 안 되는 사람 아니야. 할 수 있어. 자, 한번 참아보자. 해보자. 지금 이 시간 힘들어도 한번 할 수 있어. 라고 인내심, 참을성 이런 것들을 조절하는 것들의 의미가 더 강한 거거든요. 그래서 실행 기능하고 자기 조절하고 헷갈리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그래서 12쪽에 있는 6번하고 9번을 보는 것보다 13쪽에 실행 기능하고 자기 조절로 보는 게 훨씬 더 잘 들어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보시라고 이제 일단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계속 다양한 참여 수단은 어떤 정서적이고 동기적인 부분이라고 했으니까 지금 선생님들이 마음가짐이면 난 할 수 있어. 나는 잘하리라고 믿어. 자기 효능감을 갖도록 해주는 것들을 굉장히 임용해서 너무 중요하잖아요. 할 수 있으니까 이 자리에 있는 거 맞지요?
그죠? 예, 믿어보세요, 스스로를. 그래서 9번 내용이 지금 나의 심정을 대변해 준다라고 생각하고 조절하면서 또 앉아서 참고 인내하고 열심히 또 하고 하세요. 그래서 오늘 문제는 보편적 학습의 원리를 쓰라고 한 게 아니었는데 다 원리를 쓰신 분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잘못 파악하신 분들, 그래서 내가 원리로 쓴 사람은 실수하지 않기 이런 걸 다 체크를 해놓으라고 제가 했지요. 그래서 오늘 실수를 몇 개 했는지를 보셔야 다음에 비교할 때 내 실수가 얼마나 줄어드는지 확인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걸 반드시 체크해요. 그래서 모의고사는 계속 내 실력을 실수를 줄여나가는 여러 가지 지금 점검해 보는 게 의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라고 했죠. 그래서 지침으로 물어봤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기출 확장에 대한 문제를 저희가 5번 풀어봤으면 6번으로 한번 이제 가보려고 하는데 생각보다 6번도 정답이 많이 제가 열려지게 냈구나라고 반성했습니다. 자, 일단 볼게요. 이것도 이제 작년에 나왔던 초등 문제를 제가 연결해서 문제를 냈는데요. 간단한 단어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일상생활 적응에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기능적 교육 과정을 통해서 아이에게 지도하고자 하는 지역사회 중심 교수의 패턴이거든요. 그래서 아이에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물어보니까 결정적인 자료가 없는 한 학생을 수업의 활동에 배제하지 않고 교육적 지원. 이 부분이 작년에 초등에 나왔던 최소 위험 가정 기준인 거고, 그리고 저는 영수증 추측이라고 바로 썼지만 결국은 그래서 내가 일반화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부분도 언급이 돼서 영수증 추측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한 가지 더 추가했죠. 궁극적 기능성 기준도 중등에서는 나오지 않았다. 초등엔 당연히 나왔죠. 궁극적 기능성 기준 쓰는 거. 중등에는 나오지 않았다. 그럼 궁극적 기능성 기준 오늘 뭐 어떻게 정답을 썼을까라고 제가 몇 개만 체크를 해보니까 채소 제한 환경에서 지도하는 채소 제한 환경만 쓰신 분들이 너무 많은데요. 이게 이제 포인트는 아니고 결국 이 아이가 살아가는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가장 최고의 목표거든요. 그래서 독립적인 생활이라고 하는 용어가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채소 제한 환경에서 이 아이들이 잠재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쓴다든지 이러한 용어가 들어가야지 최소 제한 환경이라고 하는 것만 쓰신 분들은 다 틀렸다라고 했습니다. 그런 관련된 부분들의 정답을 이제 하셔야 되고 이따가 제가 또 다시 다 체크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결국은 선생님들이 여기다 이제 플러스를 보는 거죠. 내가 중등이니까 다시 한번 이 문제를 볼 때 최소 위험 과정 기준이라고 하는 걸 정했을 때 뭐 이렇게 참고할 거다. 그러면 강론에 혹은 해설 자료에 있는 장점은 어떻게 우리가 보지? 맞아, 관리하기가 굉장히 쉽다라고 뭐 되어 있지? 이런 내용들도 있고요. 영수증 추측의 정의란? 그 다음에 궁극적 기능성 기준, 나머지가 그럼 뭐지? 이렇게 3개를 혹은 이 외의 것 2가지를 쓰시오라고 한다면 생활 연령이라든지 자기결정이라고 하는 것들도 내가 인출이 가능한지 아닌지도 살펴본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한 유아의 생활 경험, 흥미 등을 중심으로 현재 필요한 것이면서도 미래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생활 기술들을 지도해야 된다. 결국 기능적 기술들을 지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관점이에요. 그래서 실제 기출에서는 기능적 교육과정이라는 용어를 쓰는 거였고, 저는 기능적 교육과정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생태학적인 목록법이라고 하는 조사 방법으로 문제를 출제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니은에 해당하는 진단 방법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또 안 보시고 이 자체만 생각하고 쓰신 분들은 기능적 교육과정이라는 걸로 또 착각하셔서 쓰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분명히 진단 방법의 명칭이라고 했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는 맞아요. 생태학적 목록법, 환경조사법이라고 쓰시면 되고, 이 진단 방법에서 고려할 점은 이거 당연히 이제 아신 분들은 사회적 타당도 측면에서 대부분 많이 썼더라고요. 그래서 가족들도 가치가 있다고 받아들여지는가 이렇게 쓰신 분들도 있을 거고, 전환을 위해서 필요한가,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가, 여러 가지로 정답을 썼겠지요. 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이제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중등이니까 오늘 문제를 내지 않았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 결국 생태학적 목록법 단계들도 선생님들도 한번 해보셔야죠. 그래서 첫 번째 교육과정 영역을 정했으면 현재와 미래에 관련된 환경을 확인했고, 하위 환경들을 기술을 하고 거기서 활동을 교정하고 그 활동 안에서 우선적으로 지도해야 되는 기능적 기술을 정하는 것들의 순서들이 나와 있고 주어지는 활동 내용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 내가 확실히 아는지 모르는지 기억을 하셔야 되고, 자, 이게 다 끝났어요. 그럼 이제 중등 입장에서는 무엇도 해요? 격자 분석이라고 하는 것도 할 수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확장된 개념으로 생태학적 목록법만 보지 마시고
격차 분석이라고 하는 것도 같이 함께 선생님들이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렇게 이제 확장 보시고요. 그 다음에 학생 H를 위한 교수 전략을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해서 이거는 대부분 너무 잘 쓰셨어요. 왜냐하면 교실에서라고 했기 때문에 지역사회 모의 수업이라고 하는 거 너무 잘 쓰셨고, 사실은 제가 지역사회 중심 교수 유형이라고 했으니까 그냥 쉽게 하나는 지역사회 모의 수업이지, 그럼 하나는 다양한 사례를 가르쳐 배우지 않는 환경에서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건 그냥 지역사회 중심 교수지라고 해서 조금은 단순하게 썼으면 좋겠다는 의도였는데 다 일반 사례교수법을 쓴 거예요. 근데 일반 사례교수법이 틀렸다는 건 아니고, 대부분 이제 제가 만약에 일반 사례교수법을 내려면 너무 지역사회 중심 교수와 헷갈리잖아요. 그러면 키워드를 줄 것 같아요. 내가 가르치는 곳과 다른 곳에서 평가해본다는 용어가 분명히 들어가서 일반 사례교수법이라고 하는 걸 쓸 수 있게끔 단서가 주어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선생님들이 지역사회 중심 교수로 쓰셔도 되고 일반 사례교수법이라고 하는 걸로 쓰셔도 되고 다 맞았는데, 이왕이면 제가 이걸 지역사회 기술 교수 뭐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했었어야 되는데, 저도 이제 문제 내다 보면 선생님들이 조금은 쉽게 문제 풀게 모의 수업 지역사회 중심 교수 하면 되지. 아니면 이 두 가지를 놓고 제외되는 거, 참조 교수라고 해서 학교 내에서 연습시키는 것까지를 확장해서 보면 좋겠다라고 제 나름대로 이렇게 문제를 내면서 출제를 해서 그 흐름대로 일단은 냈습니다. 근데 그런데 이제 선생님들은 이 세 가지뿐만 아니라 당연히 일반 사례 교수법도 너무 중요한 거니까 선생님들이 범위를 정하고 일반적 과제 분석을 하고 교수와 평가 예를 선택하고 교수하고 일반화가 되었는지 평가하는 그런 일반 사례 교수법의 단계들도 당연히 기억을 이제 하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해당하는 내용들을 볼 때 볼게요. 사실 이렇게 제가 말하면서 점수도 다 설명을 했었어야 되는데 흥분하다 말아보니까 일단 시간이 쫓기다 보니까 제가 점수를 얘기 안 해줬으니 5번부터 잠깐만 확인해 볼게요. 1점이고요. 의미 쓰는 거 1점이었고, 그 다음에 여기 명칭 쓰는 거 1점, 장점 1점, 그리고 보편적 학습 설계 지침 1점 이렇게 출제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목표 당연히 1점이겠죠. 그 다음 여기도 보면 진단 명칭 1점, 그리고 고려할 점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1점으로 보시면 되고, 이 두 가지는 너무 쉬운 문제여서 둘 다 써야만 저는 다 정답으로 1점을 생각을 하고 문제를 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해설 자료 쭉 한번 이제 볼게요. 14쪽에 보시면 궁극적 기능성 기준이라고 하는 부분. 자, 중도 학생을 위한 교육 목표로서 성인이 되어서도 최소 제한 환경에서 일반인들과 함께 잠재력을 발휘해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아니면 잠재적인 능력을 발휘해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이렇게 이제 연결해서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두 번째 보면 또 역시 최소 제한 환경에서 최대한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거,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거 등등으로 연계해서 정답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4쪽에 보면 이제 생태학적인 목록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 15쪽에 보면 고려할 점이 해설지 자료가 빠졌어요. 그래서 제가 말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 건데 이미 다 지금 어느 정도 알고 계실 것 같아서 선생님들이 가족들도 말 그대로 이 기술이 가치가 있다고 받아들여지는가, 안전이라고 하는 부분, 전환을 위해서 필요한 건가, 특정한 영역에서 필요한 건가, 이런 거 있죠? 그런 것 중에 한 가지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디귿, 리을이라고 하는 것은 15쪽에 보시면 지역사회 중심교수, 지역사회 모의수업이라고 하는 걸로 그대로 합해서 1점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일반 사례 교수법도 다 맞아요. 자, 이제 7번 문제를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7번 문제만 하고 저희 쉬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작년 샘플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중등 선생님들은 관찰자 간 신뢰도, 관찰자 간 일치도라고 하는 거 안에서 작년 문제가 관찰자 표류라든지 그리고 교사가 보이는 그런 반응성이라는 정의를 쓰는 거, 그리고 지연 시간 기록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신뢰도, 일치도 구하는 것들이 작년 문제였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문제를 낼 때에는 작년에 기출에 나왔던 의도하지 않은 측정 방법의 오류 또는 기준이 변경되지 않도록 하는 관찰자 취지, 관찰자 표류와 관찰자 반응성의 유의함이라고 하는
두 가지만 있는 게 아니었구나. 그래서 복합성이라고 하는 것도 알아두고, 그리고 교사가 학생에 대해서 얼마나 기대하고 있는지,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도 신뢰도, 일치도에 영향을 준대라고 하는 그 네 가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시라고 문제를 출제를 했는데, 일단 제가 채점은 다 한 건 아니고 몇 개만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많이 틀렸어요. 생각보다 많이 틀렸다는 건 생각보다 사실은 안 본 부분이 될 수 있다라고 보셔도 되고요. 그리고 사실 여기에 나오는 강론이 양명희 교수님 책, 홍준표 교수님 책, 이효신 교수님 책 약간씩은 달라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취지에서 봤으니까 이걸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걸로 정리 한번 해드리려고 문제를 출제를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16쪽에 나와 있는 해설 자료를 보시면 관찰과 특정의 일치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라고 해서 특징까지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표로 특징까지 있는 부분은 그냥 우리가 많이 보는 양명희 교수님 책의 2판의 내용이에요. 2판에 있는 거. 그래서 여기서 보면 딱딱 떨어지진 않지만 관찰자, 표로, 반응성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자료 수집 및 관찰자 간 일치도, 신뢰도에 영향을 주는 거 네 가지가 있다라고 해서 실제에 나왔던 반응성도 있고, 그 다음에 17쪽에 보시면 관찰자 취지도 있고, 그럼 이 두 가지가 기출인 거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복합성이라고 하는 것과 기대로 오늘 문제를 출제한 겁니다. 볼게요. 신뢰도 영향에 미치는 세 번째 요소는 관찰 부호 체계 복합성이다. 그럼 관찰 부호 체계 복합성은 뭘까요? 예를 들어서 소리 질렀어요. 그럼 T라고 하는 걸로 표시를 했어요. 근데 꼬집었어요. 그럼 얘는 H라고 표시를 했어요. 이런 것들이 신뢰도를 구할 때 여러 가지로 복잡하면 힘들다고요. 교사도 헷갈린다고요. 선생님들이 이 부분이 어려우면 어디를 참고하시면 되냐면 이 복합성에 대한 문제가 10년도 중등 객관식에 나온 게 있었어요. 그래서 깨물기는 T, 물기는 H 이런 식으로 해서 관찰자 간 일치도를 구하는 게 이 객관식 문제로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제 생각에 이렇게 끄집어 보면 정답을 90%로 해서 했던 3번이라고 정답했던 내용이 있어요. 거기 보면 복합성, 결국 기호가 복합하다는 내용이 사례가 이 기출에 나서 나왔구나라고 연계해서 같이 보셔도 돼요. 왜냐하면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이 10년도 중등에 여러 복합적인 기호를 놓고 신뢰도 구하는 게 있으니 여기다 얘를 사례 붙이면 되잖아요. 그 샘플에. 그러면 기출의 또 내용 기반에서 문제가 더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아이디어가 생각이 나서 선생님들은 같이 연계해서 일단 보시라는 게 첫 번째이고요. 그래서 오늘 문제에서는 그럼 복잡한 기호일수록 신뢰도가 위태로워진다라고 했으니 이런 복합적인 것들은 관찰할 반응의 형태라든지 학생의 수, 여러 가지 점수 체계라고 하는 걸 너무 다양하게 하면 힘들다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얘네들을 줄여주면 돼요. 답을 알고 나면 쉬운 거예요. 그래서 알면 쉽게 이렇게 문제를 냈어요. 이것들을 단순화시켜주고 줄여주면 되는 거거든요. 이제 한번 볼게요. 자, 이러한 복합적인 것들은 관찰할 반응 형태의 수, 관찰한 학생의 수, 그 다음에 서로 다른 점수 체계와 관련이 된다. 그럼 교사는 주어진 시간에 관찰한 행동의 수나 학생의 수를 제한해서 복합성의 영향을 줄일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 이거 그대로 문장으로 옮기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알면 굉장히 쉽잖아요. 근데 이렇게 쓰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 또 책이 다르다라고 했기 때문에 17쪽에 복잡성이라고 또 나와요. 복잡성이라고 또 나와요. 첫 번째 줄 이제 17쪽의 마지막 칸에 있는 마지막으로 관찰의 복합적인 것이다. 한 관찰자가 여러 행동을 관찰을 해야 하거나 관찰 과정이 복잡하다면 일관성 있는 관찰을 기대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 관찰과 측정의 일치도를 높이고 정확한 관찰을 하기 위해서는 관찰자를 또 훈련을 해야 된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 의도는 이 강론에 근거한 걸로 결국 다른 점수 체계 등을 조금은 줄여준다 혹은 제한을 둔다 이렇게 해서 쓰는 게 원했지만 결국 이렇게 하는 것도 여기 강론이 다르다고 했으니 관찰자를 먼저 훈련시키는 게 효과적이다. 관찰자를 훈련시킨다. 이렇게 쓰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둘 다 정답으로 체크해 주시면 된다고요. 둘 다 정답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찰자 훈련이라고 하는 것도 정확하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니은을 보면 결국 이제 학생에 대한 기대인 거잖아요. 그래서 학생에 대한 과거 경험이나 부모 혹은 이전 교사 정보에 근거해서 선입견은 그들이 본 것을 해석하는데 편견의 가능성을 높인다. 그래서 만약에 1학년 담임 선생님이 2학년 올라간 A라는 학생을 안 좋은 것만 계속 얘기한다면 교사가 첫 대면에 이 아이의 긍정적인 걸 보기가 어려운 거잖아요.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대라고 하는 거 혹은 관찰자의 기대라고 하는 걸로 용어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은 각각 1점 1점으로 두었고요. 동그라미 두 번째는 거의 틀린 분은 없는 것 같아요. 계산 너무 잘하셨고, 그리고 아무튼 두 번째, 세 번째는 대부분 선생님들이 많이 맞으셨습니다. 일단 이제 볼게요. 제가 문제를 출제를 했을 때 디귿과 리을에 이제 기입할 거라고 했으니까 지속시간인 거잖아요. 그럼 지속시간이라고 하는 거 안에서 평균과 지속시간 배분율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주어지지 않아도 디귿, 리을이 있으니 저희는 오늘 헷갈리지 않았지만 여기에서도 아버지가 뭐 주 관찰자, 어머니가 뭐 보조 뭐 이런 식으로 주어진다라고 했을 때에는 또 상대적으로 어떤 것을 또 우리가 배분율을 구하는지도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13년도 중등 추시에 나왔던 문제, 그래서 주교사와 보조 관찰자에서 배분율 구하는 것과 평균 지속시간 일치도를 구하는 게 있었었잖아요. 그거 생각하고 지금 섞어서 문제를 만든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계산. 그래서 아무튼 이 당시에는 주 관찰자, 보조 관찰자 이렇게만 주어졌다고요. 그래서 누구 교사 이런 말이 없더라도 주 관찰자 위주로 이 계산하는 것은 하나의 센스를 알고 계시면 되고, 자 이제 한번 보자. 우리가 평균 지속 시간이라고 하는 걸 얘를 일단 다 더해주는 값이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 더해주다 보니까 9 더하기 8 더하기 7 더하기 6 일단은 이거를 다 계산하니 13이 되고 17 그러면 30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총 지속 시간은 일단 30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거를 맞죠? 30 맞죠? 네. 그리고 이거를 몇 번 측정을 했냐면 4번을 측정했으니 저는 4라고 하는 걸로 나눴어요. 그래서 이렇게 구한 것은 4분의 30은 7이었던 것 같아요. 28, 2. 그래서 7.5죠. 그래서 어떤 선생님은 7.5 분 뭐 이렇게 쓰신 분들도 있고요. 원래는 7분 30초 이렇게 써주는 게 훨씬 더 정확한 표현이거든요. 다 맞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7분 30초라고 아무튼 얘 때문에 헷갈렸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30초로 쓰든 7.5로 쓰든 다 맞았다고 했고요. 그 다음 이제 지속시간 배분율이라고 했으니까 지속시간 배분율은 전체에 해당하는 관찰시간인 거잖아요. 그래서 40분의 30 곱하기 100으로 해주다 보니 약분하면 75라고 하는 것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해주고, 그래서 얘는 둘 다 써야 1점이 돼요. 둘 다 써야 1점. 그 다음 평균 발생단 지속시간 관찰자 일치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은 제가 문제를 오늘 출제하지 않았지만 총 지속시간 일치도도 구할 수 있잖아요. 그지요? 그거 한번 해볼게요. 총 지속시간 일치도는 얘를 아까 우리 더해주니까 몇 분이었냐면 30분이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거 더해줘 볼까요? 더해줘 버리니까 25분이에요. 그래서 총 지속시간 일치도예요. 큰 시간분의 적은 시간이니까 30분의 25 곱하기 100을 해주면 되지요. 그래서 6, 5 나머지 이제 계산한 값이 나올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오늘은 평균이니 한번 들어가 보자. 얘와 얘 9분의 9 곱하기 100. 100% 일치하구나. 그죠? 자, 그 다음 8하고 6 해주죠? 그러면 8분의 6 곱하기 100. 그 다음 7 똑같지요? 그럼 우리는 일치도는 100이 나올 거고, 그리고 이렇게 해주니 6분의 3 곱하기 1 100 해주면 얘는 4분의 3이거든요. 4분의 3은
맞아요. 대부분 이제 암기로 75로 외우고 있을 거예요. 75. 그 다음에 6분의 3은 맞아요. 50%예요. 그래서 50으로 암기하고 있을 거고요. 그래서 얘를 다 계산해주면 이렇게 나오잖아. 총 이거 몇 번 했어요? 4번 해준 거 맞죠? 뭐 계산 잘못됐나요? 100, 50, 5, 2, 3 맞죠? 예. 8에 32, 5 그리고 1 소수점은 버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81. 81로 쓰셔야 되는데 사실 이거를 또 81로 잘 쓴 선생님은 생각보다 많이 없었어요. 생각보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일치도라고 하는 것과 여기 나와 있는 지속시간 100분율, 평균 지속시간 계산하는 게 다르니까 꼭 구분해서 한번 살펴보시고, 그럼 이제 우리는 4가지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는 거 다시 확인, 그 다음에 디귿, 리을에 기입할 것도 있지만 신뢰도 부분과 연결을 했을 때는 사실 안 나온 게 정확 발생 일치도, 평균 발생 횟수 일치도, 이게 총 발생 횟수 일치도 결국 뭘까요? 빈도기록법이거든요. 그래서 빈도기록법에 대한 일치도까지를 다시 한번 선생님들이 구해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저 같으면 이거를 횟수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9회, 8회, 7회, 6회 이렇게 만들면 되지요. 그렇게 해서 선생님들이 총 발생 횟수 일치도도 구해보고 평균 발생 횟수 일치도도 구해보고 한 가지 더 정확 발생 횟수 일치도도 구해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얘를 가만두지 말고 개념들을 좀 확장해서 계산 반드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저희가 문제를 풀어봤고요. 10분 정도 쉬었다가 들어가고 질문 받도록 할게요.